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기업은 삼성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2. G7 회담 도중 이재용 회장, 바이든 면전에 폭탄 발표. 3. 14억 시장 난리 났다. 삼성 초대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삼성은 이들에 대해 황당한 반응을 보였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세계를 이끌었던 일본 대기업들이 이렇게 초라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까요? 이 일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과거에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최근 몇 년간 경제 불안과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력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인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시장에서 견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경영 방식과 조직 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과거에는 강력한 계열사 체제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고 있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대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기존의 우위를 잃어가면서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 리더들의 능력과 비전이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큰 강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일본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의 위치에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닥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계획 위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1회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다 경영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 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 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에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회장은 연구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은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제노, 젠.5, 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자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이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회장을 붙잡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 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을 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 장안전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에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의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G7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자 바이든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국 정상들과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버릴 엄청난 발표를 해버린 이재용 회장. G7 정상회담 생중계를 위해 몰려든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은 이재용 회장의 깜짝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난리가 났는데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각국 정상과 전 세계 기자단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밝혀 시작하기 전부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G7 정상회담. 16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송인 텔레비유 후쿠시마 등 보도에 따르면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요인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된다며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본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 오염수나 재염토 처리 등에 대한 관계국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언론인 후쿠시마민보에 따르면 기자들이 모이는 미디어 센터에는 후쿠시마산 일본 술, 복숭아 주스 7탄산수 등 후쿠시마 토속주와 명과 등 신식 코너가 제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G7 정상회의 주요 요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납품해 일부 국가들은 선수들에게 직접 음식을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앨리슨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일본 정부의 정직과 신뢰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을 믿을 수 있나? 왜 못 믿나? 이 경우 신뢰가 작동해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알고 보니 원전을 사랑하는 원전 찬양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가 발표한 책을 통해 후쿠시마 초기 사고로 일부 원자로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한테 노출된 방사선은 너무 과장 왜곡되었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도 진정한 재앙인 기후온난화와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사선 허용 한도를 현재 연간 1mSv 보다 1000배로 올려 핵발전소 건설 비용을 대폭 낮추고 무탄소 전원인 핵발전소를 빨리 증설하는 것이다. 라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전 부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댔스. 라고 재차 강조하자 중국은 니취팔러마 그럼 마셔봐. 라며 강경 대응했는데요. 이제 G7 정상들과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 후쿠시마 음식을 2박 3일 동안 실컷 먹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한 G7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안전무능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삼성전자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 7곳의 경영자를 초청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바이든이 삼성에 제시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들을 약속하며 일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올인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이든이 그토록 자랑했던 삼성의 R&D 센터는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D 센터는 공장과 달리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대폭 올라가고 민감한 기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자인 일본의 시너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삼성이 미국의 공장과 R&D 센터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수차례 뒤통수를 맞으면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14일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기존 연구, 개발, R&D 연구소가 있는 요코하마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에 산재한 R&D 조직을 묶어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저펜 DSRJ를 출범했습니다. 시설은 연말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미국 대신 일본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탈미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한 TSMC 회장도 삼성전자를 따라 일본의 두 번째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검토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TSMC가 지난해 4월 착공한 첫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번에 두 번째 공장과 R&D 센터까지 지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SJTA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미일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하죠. 때문에 삼성과 TSMC가 미국이 아닌 일본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바이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삼성과 TSMC를 미국에서 쫓아냈다 라며 역대 최악의 경제 대통령이라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도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해버렸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12개월가량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이며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바이든은 사람 모양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 라며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바이든을 투표로 몰아내자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사고 미국을 위협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테슬라 CEO를 위협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미국을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국에 투자를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인 A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자주 서성이고 있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려는 것입니다. A씨는 그들의 퇴근 시간은 대체로 일정한 편이라며 한국이나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기존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우리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17일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진단입니다. FT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또는 중국인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는 미국 등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 조건이 맞는 인력을 정식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듭된 때 중국 제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의 한 헤드헌터는 FTA,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취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이 인재풀이 대체 공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발효 등을 비롯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 인력 영입이 힘들어지자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존 연봉의 3터부터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또 중국이 뒷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대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아이토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급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아이토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CATL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으며 창안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 위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3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총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를 해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나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 원가량의 자산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에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 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목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D 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